네, 안녕하십니까. 용시야 간네 조용식입니다. 오늘도 역시 날씨가 봄날같이 화창합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많네요. 그래서 이럴수록 감기에 조심하시고 저녁에는 또 추워질 것입니다. 옷을 좀 두껍게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머리에도 뭐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요즘에 자주 하는 이유는 조회수가 1000회, 2000회, 3000회 자꾸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뭔가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방송에 임해봅니다. 시청하신 분들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고 널리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힘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유튜브 하면서 될 수 있으면은 특정인들에게 뭐 비난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아니라도 뭐 유튜브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이 노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형평을 지키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이쯤하고 국민의힘이 오늘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부위원장과 유승민 의원의 출마를 두고 그 출마 의무에 대해서 각종 언론 방송과 유튜브,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 가지 총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 없다라고 이제 선을 껐지만은 국민 대부분이 그 말의 진정성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저출산에 대한 복지 관련을 두고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반응하고 나 위원장의 발언은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고 총알같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대충 국민들은 제각각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미 2020년 초고령화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기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외국의 복지 모범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이지매를 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나경원 의원은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까이 해본 적이 아니고 저 멀리서 본 적은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가 취재를 하면서. 그래서 유엔 기준에 따르면 62세 이상 인구가 7% 넘었을 때 고령화 사회, 14% 넘으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이미 일본은 1990년대 중반에 초고령 사회를 진입해서 영국은 2000년대 중후반 들어 우리나라는 2020년 초반에 초고령 사회를 접어들었고 미국 역시 2020년 중반부터 초고령 사회를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출산율이 저조해서 발생하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계 국가 경쟁력 6인 우리나라가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일희일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참 좀 이해가 가지 않네. 저출산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절인 2020년 한 해에도 40조 2천억 규모였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현금 보조 비중은 14.3%로 OECD 32개국 중에서 31위로 최하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저출산 예산 40조 1,905억 원에 비해 보건복지부 5,552억, 고용노동부 472억에 비해 거의 총 합계 한 5,500억 차지할 뿐입니다. 40조 2천억 가운데 5,500억이라면 거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나경원 의원의 경쟁력이 가장 높기에 미리 견제하기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이 며칠 전 세액 간담회에서 발언한 출산복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두고 정략적 판단으로 당대표 출마를 직감적으로 막는 행태가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왜 당대표를 출마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남들이 하나도 못하는 장관급 되는 직책을 2개씩이나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갑니다. 감투가 그렇게 좀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큰 뜻을 둔 사람이 와신상담으로 좀 이렇게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깨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2022년 12월 31일 안에 차라리 그만뒀다면은 나 의원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뭐 출마하느냐 아니냐가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심리를 지금 상당히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가면 갈등과 분열이 계속 재촉되겠지요. 물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대통령 정부와 코드가 맞는 당대표가 선택되어야 당정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 미래 동력을 가일층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와 윤석열 정부가 코드가 맞아야 거대 여당과 이렇게 맞서서 국민들과 나라를 위한 정책을 하나하나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이 무조건 하고 반대를 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내년 총선에 국민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현재 지지율이 높다는 단 이유 하나로 노골적 특정 후보를 지정하여 특정인이 연대하는 것, 그 김장연대를 말합니다. 장제원 씨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지만도 노골적으로 김장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당대회에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쪽에서는 3월달 되면 김장이 팍 익어뿐답니다. 사과 분답니다. 읽는 게 아니고 사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은 자기 스스로 한 사람이 나와가 자기를 내세우고,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서도 되는데 굳이 김장연대라고 만드니까 또 윤상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또 나경원이 수도권, 그러니까 결국 뭐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연적으로 지역적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세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 집권 여당으로서 상식적인 경쟁이라고 생각되는지 국민들 당원들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히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지금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야 협자가 모두 협조를 또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앞다퉈 해결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그런 국민입니다. 사실은 출마자들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가 공약을 내걸든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나경원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을 개진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나경원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오히려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전당대회 룰을 변경한 것 역시 정당의 자율성에 의한 결정이라 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가 정리되지 않는 정치 철학의 가치에 의한 이념 갈등과 분열의 내부 단속부터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이든 원외 당협위원장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보수당으로서의 자기네들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해찬 최고위원 젊은 친구 참 똑똑한데 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자신이 대선 시절에 심상정 의원을 응원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때 후보 시절에 자기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의 딸이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10년 전의 일이지만은도 자기가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은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글을 써도 이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특히 글을 조심해서 써야 될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이런 글 저런 글 쓰지만 그래도 명색이 언론에 몸을 담고 있다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화된 글을 쓰고 정화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배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막 막히면 욕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이가 60 중반 되면 귀가 뚫리고 눈이 밝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자제하고 이렇게 방송을 해봅니다. 저 사실 욕 잘합니다. 욕 잘하는데 이런 방송에서 욕을 하기도 좀 뭐하고. 그러니까 또 이와 반대로 민주당이 이재명 리스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들의 민심에는 아랑아당고 질주하는 것은 정치가 생문인지라. 또 얼마 전에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윤미향 의원과 현행범일지라도 농내 시를 제가 지칭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국회 민정특권의 방탄을 둘러쓰고 자신이 윤동주 시인의 한 점 부끄러움 없다라는 시를 읽고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오늘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만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2021년도에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이죠. 그분이 정신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하고 이렇게 검찰에 기소됐을 때 팻말이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참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의원 대표도 내일 모레 10일 날 이렇게 검찰에 출석을 한답니다. 역시 그분도 한 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의혹이니까 검찰이 그 의혹을 낱낱이 밝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이렇게 한 나라의 야당의 그것도 그대 야당의 대표를 검찰에 소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고 우리나라 검찰이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이라는 공수처도 만들고 했지만 공수처는 공술의 공수가 아닙니까? 공수처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번에 신문식 때 찬송가도 부르고 눈물도 흘리고 했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장성철 있죠.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K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김진욱 처장이 나치에 압박받은 목사님의 생각하면서 울었다는데 그걸 두고 나치와 윤석열 정부를 비교하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참 그런 부분은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나치와 윤석열 정부와 비교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요즘 돌아온 사람들 천재입니다. 근데 그걸 또 어떻게 고소를 한다든가 고발로 하면은 정치 탄압이라고 이렇게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이 정부를 뭐라 합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올 한 해 시작이 잘 돼야 되고 첫 단추가 잘 낑기고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개인적으로 그분 소속된 분들과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당이든 특별한 사람을 지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것도 제 판단이 다 맞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판단과 제 판단이 맞았을 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